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해가 짧아진 탓에 사위는 벌써부터 어둑했습니다. 홍련은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애써 꼿꼿이 허리를 세웠습니다. 나뭇가지에 신라처럼 매달린 마지막 잎새들이 바람에 맥없이 떨어지는 풍경은 꼭 자신의 처지 같아 마음이 시렸습니다.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던 사대부가의 여식이었으나 이제는 이름도 낯선 대감댁의 어린 조카딸의 글선생으로 몸을 의탁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마가 멈추고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앙당 고개를 넘었으니 이제부터는 걸으셔야 합니다. 화음장 안으로는 가마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홍련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기와집이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화음장 조화로운 소리가 머무는 곳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저택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하인 하나 없이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기다리자 육중한 빗장이 벗겨지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나이든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로 오시기로 한 글선생이십니까? 예, 홍련이라 합니다. 오늘부터 아기 씨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홍련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자 자신을 박어멈이라 밝힌 여인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살핀다기보다 물건을 가늠하는 듯하여 홍련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따라오시지요. 이 댁에서는 묻지 않는 것에 답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규율입니다. 길이 어두우니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박어멈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채 앞서 걸었습니다. 넓은 마당은 관리가 되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우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으스스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택이 참으로 큽니다. 크기만 할 뿐 사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더 많지요. 대감마님께서는 안에 계신지요? 그 물음에 박어멈의 걸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워낙 발걸음이 드문 분이시지요. 부르시기 전에는 뵐 생각일랑 마십시오.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홍련은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길고 어두운 마루를 지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방 앞에 이르러서야 박어멈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이 선생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저녁은 곧 넣어드릴 터이니 우선 여장을 푸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어멈은 그 인사를 끝으로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방 안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홍련은 창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별채의 희미한 등불 하나가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꼭 갇혀버린 반딧불이 같다고 홍련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날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화음장에서의 첫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홍련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방을 정돈하고 박어멈이 알려준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이겸 대감의 조카딸 아영 아기 씨가 어떤 아이일지 잠옷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영은 낯을 가리면서도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홍련이 글자를 가르치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이따금씩 던지는 질문들은 아이답지 않게 날카로웠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대감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채 홍련은 이 거대한 저택에 자신과 아영 그리고 박어멈만이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시 저택 밖으로 산책을 나섰던 홍련은 설이 내린 좁은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적막한 곳에 웬 나그네일까 생각하며 길 한쪽으로 비켜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얼어붙은 길 위에서 말이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말에 타고 있던 사내가 그대로 땅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홍련은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사내는 얼굴을 찌푸린 채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웬 계집이 이 시간에 혼자 나다니는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 던지는 말치고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홍련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일 뿐입니다. 다친 곳을 먼저 살피시지요. 네가 의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의원은 아니나 넘어진 사람을 부축할 힘은 있습니다. 계집의 힘으로 나를? 그 가녀린 팔로 무얼 어쩌겠다는 것이냐? 사내의 비웃음에 홍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녀린 팔이라도 땅에 넘어진 사내의 자존심보다는 쓸모가 있을 듯 합니다만 홍련의 당돌한 대꾸에 사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홍련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는지 신음을 흘리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대로 낭패로군. 하는 수 없지. 나 좀 부축하거라. 사내는 당연하다는 듯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홍련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 팔을 내밀자 사내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에 홍련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요 계집 보게.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냐? 이 근방 땅은 전부 내 것이다. 그제야 홍련은 깨달았습니다. 이 오만하고 무례한 사내가 바로 화엄장의 주인이자 자신의 고용주인 이겸 대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를 부축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지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어멈이 달려 나와 기겁했습니다. 대감마님,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길에서 잠시 넘어졌을 뿐이니 호들갑 떨지 마라. 이겸은 홍련의 어깨에서 팔을 떼고는 절뚝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홍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만하지만 어딘가 고독해 보이는 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 어딘가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킥킥킥.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날카로운 여인의 웃음소리가 텅 빈 저택을 울렸습니다. 홍련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박 어멈이 말했던 발걸음이 드문 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저택은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이후 홍련의 마음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낮에는 아영 아기 씨를 가르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막과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광기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겸 대감은 발목을 다쳤다는 핑계로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홍련은 타는 냄새에 잠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맡았으려니 했지만 매캐한 연기는 점점 더 짙어져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홍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저편 이겸 대감의 방문 틈으로 시뻘건 불길이 낼름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번과 똑같은 그 기이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즐겁다는 듯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홍련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대감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대감마님.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는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홍련은 곁에 있던 작은 탁자를 들어 힘껏 문을 내리쳤습니다. 쾅, 쾅. 몇 번의 시도 끝에 빗장이 부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자욱한 연기와 함께 침상 주변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겸 대감은 침상 위에서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불입니다, 불. 홍련은 그에게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약에 취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홍련은 옆에 놓인 세숫대야의 물을 그대로 그의 얼굴과 불붙은 침상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벼락에 이겸 대감이 콜록하며 눈을 떴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불입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홍련이 다급하게 외치자 그제야 이겸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련은 그의 팔을 잡아 끌어 간신히 방 밖으로 그를 부축해냈습니다. 복도로 빠져나오자 박어멈과 몇몇 하인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불을 끄게. 이겸의 호통에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휘청이다가 홍련의 부축을 받아 가까운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잿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네가 나를 구한 것이냐? 우선 몸을 피하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겸의 눈빛이 집요하게 홍련을 파고들었습니다. 홍련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 이겸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홍련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목을 통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고맙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 내게 묻지 마라. 그 소리에 대해서, 오늘 밤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조하거라. 너의 목숨 또한 무사하지 못할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홍련은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 비친 깊은 고통과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겸은 그제야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는 홍련 자신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화엄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겸 대감은 눈에 띄게 홍련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홍련과 아영이 함께 있는 별채를 찾아와 글공부를 지켜보기도 하고 저녁이면 홍련을 자신의 서재로 불러 함께 차를 마시며 시와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화 속에는 따스함이 배어나왔습니다. 홍련은 그런 그의 변화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분 차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엄장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 제1의 세도가인 민판서 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특히 화려한 가마에서 내리는 민판서의 여식 민채화는 눈부신 미모와 고고한 자태로 저택의 스산한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박어멈을 비롯한 하인들은 평소와 달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홍련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광경에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참으로 고운 분이시지. 대감마님과 혼담이 오가는 분이라고들 하더구나. 아영의 옷을 갈아입히던 한 하녀가 무심코 던진 말에 홍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등에 업은 대감과 아름다운 명문가의 규수. 글 선생에 불과한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는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련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애써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이겸은 민채화를 비롯한 손님들을 이끌고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민채화는 이겸의 팔에 제 팔을 가볍게 걸친 채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련은 심장이 바늘로 찔린 듯 아팠습니다. 이겸은 손님들에게 홍련을 자신의 조카딸을 가르치는 글선생이라 짤막하게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민채화는 오만한 눈빛으로 홍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미천한 여인을 가까이 두시면 아니 되옵니다. 글선생이라니 행색이 초라하여 대감의 격을 떨어뜨릴까 저어되옵니다. 그 목소리는 홍련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겸이 무어라 대꾸하기도 전에 민채화의 오랍이 되는 이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대감 이 넓은 저택에 혹 다른 식솔도 거하십니까? 간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듯하여 여쭙니다. 이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홍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이 낡아 바람이 드는 소리일 것입니다. 심려치 마십시오. 이겸이 태연하게 대답하며 화제를 돌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원 위쪽 본체 2층의 창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누군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산발한 머리카락에 형형한 눈빛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괴상하게 지르며 손님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게 무엇이오? 귀신이로다. 귀신이 나타났다. 손님들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어멈과 건장한 사내 몇이 황급히 2층으로 달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겸은 피가 가신 얼굴로 굳어버린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안으로 드시지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하녀가 소란을 피운 모양입니다. 그는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된 뒤였습니다. 홍련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2층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그 여인, 틀림없이 지난 밤 불길 속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의 주인이리라. 이겸 대감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비밀의 실체가 바로 저것이었을까요? 홍련의 눈과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이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절망과 함께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씨 일가가 떠나간 화음장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터져나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홍련은 며칠 밤낮을 알았습니다. 이겸 대감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무게와 손님들 앞에서 느꼈던 자신의 초라한 신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향한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만적인 낙원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음날 밤 홍련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싼 채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마루 끝을 돌아 대문을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겸 대감이었습니다. 이 밤에 어딜 가려는 것이냐? 보시다시피 떠나는 길입니다. 이제 그만 비켜주시지요. 홍련은 일부러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가지 말라 했다. 제가 가고 머무는 것을 왜 대감께서 명하십니까? 저는 이 댁의 글선생일 뿐 대감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역할도 끝났으니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역할이 끝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민씨 영예와 혼례를 올리실 분께서 저 같은 미천한 글선생을 더는 곁에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홍련의 가시 돋친 말에 이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성큼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내가 혼이 날 사람은 민채화가 아니다. 애초에 그럴 마음조차 없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의 뜨거운 숨결이 뺨에 닿았습니다. 홍련은 고개를 돌리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더욱 강하게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나를 보아라. 홍련 내 눈을 보고 말하거라. 지난밤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한 것이 누구였느냐? 텅 빈 이 저택에서 나와 비로소 말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더냐? 내가 사랑하는 이는 바로 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너의 당돌한 눈빛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단 말이다. 절규에 가까운 그의 고백에 홍련의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높고 오만한 사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십니다.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나의 곁에 머물러다오.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느냐? 아내라니요.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거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분 따위는 상관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생각, 너의 목소리,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그는 홍련의 뺨을 감싸 쥐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거친 욕망과 함께 아이처럼 순수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련은 흔들렸습니다. 저 눈빛을 외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들었던 그 웃음소리와 손님들 앞에서 나타났던 그 여인의 정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야만 대감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겸의 얼굴에 잠시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과거에 묶인 불행한 족쇄다. 오래전 맺어진 악연의 끈이지. 지금은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으나 머지않아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다오 제발. 그의 간절한 애원에 홍련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겸은 그녀를 가슴 터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화엄장의 작은 사당에서 두 사람의 조촐한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박어멈만이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홍련은 흰 소복의 족두리 대신 소박한 꽃을 꽂은 채 이겸의 앞에 섰습니다. 불안과 행복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 속에서 그와 술잔을 나누고 맞절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사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관복을 입은 사내둘이 들이닥쳤습니다. 사헌부에서 나왔소. 벼락 같은 외침에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혼례는 무효요. 위겸 대감은 이미 나라의 법도에 따라 정실 부인을 맞이한 몸이건을 어찌 중혼을 하려 드는가. 사헌부 관리의 목소리가 사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홍련의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정실 부인이라니 중혼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중 한 명이 이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감의 본부인인 윤씨 부인의 가문에서 격식을 갖춰 고발해왔소. 부인이 아직 이 댁에 버젓이 살아있거늘 이를 속이고 어찌 이런 망측한 일을 벌인단 말이오. 그 순간 홍련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씨 부인, 그 웃음소리의 주인, 그 광기 어린 여인, 그가 과거의 족쇄라 말했던 존재는 그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겸은 마침내 무너진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나를 따르시오. 그는 망연자실한 홍련을 이끌고 하인들조차 발길을 끄는 본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열자 안에서는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와 함께 역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손발이 묶인 채 침상에 누워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보자 미친 듯이 웃으며 몸부림쳤습니다. 홍련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끔찍한 거짓이 되어 눈앞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이겸 대감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만 끔찍한 기만과 광기만이 남아 그녀의 영혼을 남김없이 부서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소리를 잃었고 눈앞의 모든 것이 잿빛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겸이 무어라 외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귓가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홍련은 뿌리치는 것조차 잊은 채 그저 멍하니 그를 밀치고 돌아섰습니다. 순백의 소복은 이제 수의와 다름없었고 머리에 꽂았던 소박한 들꽃은 시들어버린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엄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기만의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헤맸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고았을 손과 발은 흙투성이가 되고 찢어져 피가 맺혔습니다.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는 어느 민가의 문을 두드려 음식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굶주림 앞에서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루한 행색의 그녀를 경계하고 내쫓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어느 날 홍련은 산속의 외딴 마을 어귀에서 기력 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복에 정신이 드는가? 눈을 떴을 때 홍련은 낯선 초가의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김진사라 밝힌 노인은 정신을 잃은 그녀를 거두어 간호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몸이시라면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지요. 마침 마을 아이들을 가르칠 스승이 필요하던 참입니다. 행색은 이러하나 여인의 눈빛에 총기가 서려 있고 기품이 느껴지니 필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터. 홍련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이 박씨라 거짓을 고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은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열병처럼 뜨거웠던 사랑과 지독했던 배신감은 시간 속에서 점차 옅은 슬픔의 흔적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이겸이라는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가 한양에서 온 서신을 읽다가 무심코 혀를 찼습니다. 쯧쯧 결국 그리 되었구먼. 화음장에 이 대감댁 말일세. 얼마 전 큰 불이 나서 그 정신 나간 부인은 목숨을 잃고 대감은 불길 속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으나 두 눈을 잃고 말았다더군. 그 많던 재산도 다 흩어지고 이제는 폐허만 남았다지. 뭐라고요? 홍련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겸 대감. 그녀가 그토록 지우려 애썼던 이름이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폐허 속에 홀로 남았다는 그의 소식은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평온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얼굴이, 그의 절박했던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증오와 원망이 들끓다가도 불길 속에서 자신을 붙잡던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찌 지낼지, 그 끔찍한 비밀을 안고 여전히 그 저택에서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궁금증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되고 병이 되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김진사에게 큰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그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매듭짓지 못한 인연이 있어 떠나야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다시 화음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서 그를 다시 받아주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그가 어찌 사는지 단 한 번만이라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 지독한 마음을 끊어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화음장은 기억 속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위압적일 만큼 거대했던 기와집은 검게 그을린 채 반파되어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홍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오만한 대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삶의 의지를 모두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사내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증오심조차 무색해지는 그의 처참한 모습에 그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홍련은 그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의 어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홍련은 마른 침을 삼키고 일부러 낯선 목소리를 꾸며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길을 지나던 나그네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에 이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가 홍련이 서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구려. 지금 이 집에 물을 떠다 줄 사람은 없으니.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기세를 모두 잃고 쇠잔해져 있었습니다. 홍련은 그의 허락에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폐허나 다름없었지만 다행히 우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그릇들 사이에서 찻잔 2개를 찾아 깨끗이 닦았습니다. 문득 한쪽 구석에 그가 아끼던 닭이 세트가 나뒹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시를 논하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련은 차마 자신 혼자 마실 물만 들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찻잎을 우리고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 2개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찻잔 하나를 그의 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물 대신 따뜻한 차를 좀 우려왔습니다. 드시고 몸을 녹이시지요. 이겸은 더듬거리며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몰골을 마주하자 그를 끊어내겠다던 홍련의 굳은 결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낯선 이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는구려. 혹 내가 아는 사람이요? 그의 말에 홍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감마님, 그녀가 원래의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이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지며 깨어졌습니다. 그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홍련, 당신이요? 당신이 어찌하여 여기에? 꿈인가? 또 나를 희롱하는 헛된 꿈이로구나. 그는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어 그녀를 만져보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그녀의 뺨에 채 닿기도 전에 홍련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증오가 아니라 차마 끊어내지 못한 연민과 그리움이었음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지난 2년간 그녀의 밤을 지새우게 했던 그 질문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대감의 안위를 확인하러 온 것이지 지난날로 돌아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홍련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단 한 가지만은 여쭈어야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하루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제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까? 그 끔찍한 비밀을 숨기신 채 버젓이 부인을 둔 몸으로 어찌 제게 혼인을 약조하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이 지독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찬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슬픔의 무게가 담긴 마지막 애원이었습니다. 이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요, 나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답할 자격조차 없으나 이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마지막 진심임을 알아주시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오랜 세월 골마 터진 상처를 드러내듯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혼인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아비들끼리 약조한 정략혼이었지요. 나는 단 한 번도 그 여인을 아내로서 마음에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문을 위해 짊어져야 할 의무이자 멍해였을 뿐입니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여인은 웃음을 잃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향수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병세는 깊어져 밤마다 기이한 소리로 웃고 울며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나는 의원을 부르고 백방으로 약을 썼지만 그 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불을 지르고 사람을 헤아려 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문의 수치였고 나의 지옥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그 여인을 별채에 가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저택 안에 나 스스로를 가둔 죄수이자 간수였던 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내 앞에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나의 지위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당신은 나의 오만함에 당돌하게 맞섰습니다. 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의 어둠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당신과 시를 논하고 차를 마시는 밤이면 나는 잠시나마 내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죄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홍련, 나의 죄는 그 사랑에 눈이 멀어 당신마저 나의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그 끔찍한 욕심이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만했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1000번, 10,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홍련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지난 2년간 그토록 증오했던 그의 기만은 사실 한 인간이 절망의 끝에서 내밀었던 필사적인 구원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고통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날부터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깊은 고독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홍련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죄는 대감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고통 또한 저와 함께 나누어지시면 됩니다. 이겸의 텅 빈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홍련 나 같은 놈에게 어찌하여 제가 사랑한 것은 대감의 재산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오만함 뒤에 숨겨진 대감의 여린 마음을 보았고 그 깊은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두 눈을 잃고 모든 것을 잃으셨다 하나 제가 사랑했던 그 마음만은 그대로 이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가 대감의 눈이 되어드리고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사랑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이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홍련은 그런 그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신분도 과거도 상처도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조화로운 소리가 머문다는 화음장의 이름처럼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은 세상 가장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서로를 끌어안은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